투자를 못한다, 경매를 못한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핑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끊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났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생존이 먼저다. 네, 오늘은 발품불패 카페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다나 아빠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품불패 카페에서 다나 아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이자 10년차 직장인 다나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책을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출간될 책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가제는 불인이를 위한 최다 질문 99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것까지도 내가 물어볼 수 있나 싶은 너무 기초적인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2년 전에, 3년 전에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간은 언제 정도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제가 써야지 출간이 될 텐데 네. 현업이 지금 바빠지면서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원고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서요. 네. 아마도 23년 중반기, 하반기쯤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투자를 시작한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횟수로 3년차 되고 많은 2년차가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정말 갓 시작한 새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코로나를 2020년 초에 맞으면서 저희 가게 소득이 반토막이 나면서입니다. 여행 항공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많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게 되고 가장으로서 이 줄어든 소득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네. 경매를 알게 됐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공부하고 투자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좀 살고 계셨나요? 투자의 티귿도 모르고 부동산의 비읍도 모르고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보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쉬는 날에는 맥케인에 만원 맥주 사가지고 아이 재우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나 하면서 열심히 욜로족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부동산 투자 시작이 경매였었잖아요. 네, 경매를 배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경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 역사를 좀 약간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네. IMF 때 저희 아버지가 큰 돈을 한번 떼이셨었거든요. 아하. 믿었던 투자자에게 돈을 잃으시면서 채무자에게 떼인 돈만큼 그 집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후순위 전입자가 되면서 쫓겨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커 나가면서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경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경매는 다 사자들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기꾼들이나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우연찮은 기회에 경매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책과 유튜브 여러 가지 강연 같은 것도 쫓아다니면서 네.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투자도 코로나를 맞으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아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떠셨나요? 이게 정말 투자를 부동산 투자건 코인 투자건 주식 투자건 네. 많은 분들이 이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그쵸.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배우자분이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라. 너의 성격에 내가 말린다고 안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 나에게 다 이실직고 하고 네. 모든 걸 공개하고 같이 진행하자. 그러면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오케이 하고 네. 응원해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항상 모든 투자 전에는 배우자 상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어떤 네. 가정의 모습이네요.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마련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셨을까요? 투자 종잣돈의 기본은 아무래도 저축해서 모아놓은 현금, 뭐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네. 너나위님의 책을 너무 감명 깊게 봐서 네. 그분이 살고 있던 전셋집을 월세집으로 돌려서 종잣돈을 마련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해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자가집을 팔아서 네. 전세로 바꾸면서 종잣돈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투자금을 또 가족 펀딩도 좀 받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 성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몇 건 정도 낙찰을 받으셨죠?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더 낙찰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7건이 되더라고요. 7건 정도. 네. 그럼 경매로 7건, 또 일반 매매로는 2건인가요? 일반은 갭 투자로 한 2건을 했었고 네. 경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저희 집과 또 저희 부모님의 집까지 같이 이제 열심히 설득을 해서 세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멋지십니다. 가장 적은 투자금이 들어갔던 물건은 한 얼마 정도일까요? 원주에 있는 무실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한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넣어서 그 정도 금액의 수익금을 한번 회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운이 너무 좋았죠. 수익률은 거의 100% 정도. 네. 그러면 첫 수익을 냈던 물건은 왜 투자를 했고 매도까지의 어떤 스토리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는데 그 파울로 코엘료 그 연금술사에 나오는 네. 얘기지 않습니까? 진짜 저에게도 초심자의 행운이 찾아오더라고요. 낙찰을 받으려고 법원을 갔는데 한 2-3번 허탕을 친 거예요. 너무 낙찰가가 높아서 네. 2020년 여름쯤이어서 부동산 경매 시장도 낙찰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라서 낙찰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노리던 물건을 낙찰받은 분을 법원에서 쫓아가가지고 그분께 이제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하시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그때 한번 살짝 시장 참여자들의 고견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집에 와서 입찰한 물건을 아이를 재워놓고 와이프와 함께 이제 경매 위로 정보지를 보면서 검색을 하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의 아파트와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닮아있는 수원의 메탄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네. 역세권, 낡은 복도식이지만 학군도 근처에 다 있고 학교도 다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거지 그리고 투자금이 조금 들어갈 만한 곳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진짜 이거를 받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부부가 같이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30분 만에 권리분석을 하고 네. 30분 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따다락 짠 다음에 네. 그 다음 날에 바로 가서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발품 부패를 통해서 경매 기본 수업을 착실히 들은 학습의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우선은 네 잠깐만 지금 단기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안 끌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낙찰받고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투자의 목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투자를 부동산을 하게 된 계기가 모자란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었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물론 장기 투자를 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존이 먼저였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생활비를 계속해서 캐시플로우를 조금 더 경매 투자로 조금씩 그 돈의 흐름을 늘려나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장기 투자는 이제 실거주집으로 하고 사이드로 낙찰을 받고 바로 판매하면서 그 사이에 약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과 또 투자해서 회수되는 돈을 또 모아서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해서 검색하고 입찰을 하고 수익을 내고 네.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많은 분들이 빠르게 매도를 하면은 세금이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만의 또 다른 해법이 있는 걸까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고 두 번째는 전략적인 방법인데요. 첫 번째 마음가짐은 1년 이내 단기 매도를 했을 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큽니다. 77%나 내게 되는데요. 77%죠. 하지만 용쌤에게 배운 바로는 77%를 내고도 남으면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지분도 용쌤과 같이 낙찰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77% 낼 거 계산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 내고 남으면 상관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전략적인 접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사용해서 주택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매매 사업자를 내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주택 매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따르게 되거든요. 양도했을 때 세금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세금 절세가 크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 네, 맞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네, 물건만 맞습니다. 입찰을 해야만 네. 하는 그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물건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나만의 어떤 물건 고르는 원칙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 한 사람의 수강생으로서 기초적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레벨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본을 지키는 방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 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 주거 지역이 안정되어 있는지, 뭐 근처에 뭐
시끄러운 유흥가가 없는지, 학교는 근처에 있어서 초품화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단지인지, 기본 인프라, 기본 교통망 그런 것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어떤 물건일까요? 낙찰받았던 물건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첫 번째로 낙찰받았던 물건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초심자의 행운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던 물건이었거든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처음으로 낙찰 받고 나서 입찰자 수가 3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30명, 29명을 제끼고 제가 낙찰 받고 나서 사고를 친 기분에 물건지에 찾아가서 살고 계신 제 채무자분을 만났는데 네. 너무나도 신사적이신 거예요. 존댓말 꼬박꼬박 써주시고 항상 전화 받아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냥 전화하고 갔는데 그냥 문을 그냥 열어주시면서 집 다 보시라고. 근데 그때가 잔금도 내기 전이었습니다. 어허. 제가 책에서 배운 바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고 제가 그렇죠. 많이 그렇게 봤었는데 많이는 없죠. 정말 운이 좋은 경우였죠. 그래갖고 서로 뭐 이렇게 뭐 거기 따님께 뭐 제가 간식 가서 사드리고 네. 그분도 저에게 나오면서 뭐 덕담 해주시고 위납 권리도 몇백만 원 있던 거 본인께서 다 정산하고 나가시고 가장 결정적으로 집을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20년이 넘은 낡은 주공 아파트였는데 올 수리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어허. 최근 한 2년 전에. 네. 그래서 화장실, 도배, 장판, 중문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예상하고 낙찰 받았을 그 가치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안전맞이 생겨서 매우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네요. 네. 군산에 있는 아파트도 낙찰 받았었잖아요. 네. 그때 낙찰 받았을 때 이미 집은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나요? 네, 자가집이 예, 있었죠. 자가집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통해서 네. 낙찰을 받으셨는데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집을 비조정 지역이었던 군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취득세는 1.1%라서 취득세는 부담이 없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게 신건으로 나온 물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신건 시작이 1억 5,900만 원인가 하는 물건이었고 그 사례는 이 책에도 제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제가 그때 단독 낙찰이었어요. 저는 이게 유찰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충분히 1억 8,500에서 1억 8천 후반까지 잘하면 1억 9천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집을 등기부 등본을 보고 올수리가 된 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게? 예, 등기부 등본은 이 집의 뭐 개인 이력서 같은 것이라서 잘 보면은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 집의 소유자가 이 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출을 일으켰는지, 연세는 어떻게 됐는지, 뭐 주소지는 어떻게 옮겼는지 이런 세부 사항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들여서 보진 않으시고 대부분 경매 정보지에 요약되어 있는 정보만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등기부 등본을 차근히 들여다 보시면은 이 집을 소유하신 분의 그 개인적인 역사 같은 거를 가끔씩 추론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해당 단지 내에 작은 평수에 살고 계시던 분이, 전세로 사시던 분이 이 집을 매매해서 이사하신 케이스였어요. 그게 보였어요, 등기부 등본에. 근데 하필이면은 거기 자녀분 나이도 나왔는데 둘째가 막 태어났을 때 큰 집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나이는 33세 때. 그러면 33살에 이제 신혼부부 가장이 둘째가 갓 태어났는데 큰 평수로 이사를 했을 때 이 집을 수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100% 수리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모든 것을 종합을 했을 때 조망권 프리미엄도 있는 단지 호수였고 수리를 했을 것이 거의 확실했다. 근데 단점은 그 집이 이제 소유주분께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사망하신 상태라는 게 좀 걸리긴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전화 조사를 통해서 깨끗한 공실이란 걸 미리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유찰이 되면 안 되는 물건이다. 신건에 바로 입찰을 해야 된다. 어떤 물건은 유찰을 시켜야지 순리대로 풀리는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은 신건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당시는 과감하게 신건에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낙찰을 받아서 계획대로 공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올수리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잔금 납부하고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수익은 세후에 약 1,300만 원 정도 나고서 제가 세후죠. 세후에 네.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대의 신건에 나온 물건을 네. 혼자 당당히 1억 그 6천. 신건보다 더 높게 1억 네. 6,500에 써서 낙찰 받고 네. 3일 만에 명도 끝내고 그리고 바로 매도를 또 해서 네. 1,000만 원대의 수익을 얻게 된 거죠. 처음에 낙찰 받으셨을 때 막 뒤에서 웅성웅성 안 되던가요?
야, 저거 신권에 받아갔어 하면서 저거 손해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들 들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강화도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발품불패 수강생분들과 법원 현장 입찰 수업을 하필이면 또 하러 갔는데 제가 또 낙찰을 받은 거죠. 2등 한 분하고 제가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어요. 아하. 그리고 19명이 입찰을 하셨을 텐데 이제 이 낙찰 영수증을 받으러 법대로 나가니까 네. 뒤에서 어떤 이게 정신 나간 애가 이상한 애 아니야? 쟤 무슨 경매 학원 브로커인가 봐. 당했네 당했어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어허. 그렇게 웅성웅성 되는데 또 어느 또 지긋한 신사분은 잘 받네, 잘 받아갔어라는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남들은 이해 못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은 뭐 2등하고 가격 차이는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손품과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어떤 확신이 들면 그 가격을 고수하고 그럼 2등 하고 이제 격차가 많이 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경매를 한다고 하면은 명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명도를 하면서 힘겨웠던 점이라든지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 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저도 네. 배워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두 번째까지 명도가 굉장히 저도 스트레스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담으로 많이 다가왔고요. 자다가 이거 명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던 적도 많았는데요. 경험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네, 두려웠죠. 많이 안 해봐서. 네.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 연세 되시는 분이 홀어머니를 노모를 모시고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서로 사건 열람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와중에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바뀌셨는지 네. 아니면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뭐 아는 법무사분한테 코칭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를 경매 컨설턴팅을 하는 이제 브로커인 줄 아시고 원래 이제 법에 따르면 이제 변호사나 허가받은 이런 이제 이 라이선스가 없는 분이 이런 이제 코칭을 해주면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브로커 짓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낙찰자인데 네, 저 나한테 그냥 제 이름으로 그냥 개인으로 낙찰 받았을 뿐인데 네. 그래서 아닙니다 선생님 저 그냥 회사원이고요 했는데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매우 당황했는데 네. 이제 그때도 이제 용쌤께 코치를 받아서 협상과 이제 강제 집행과 같은 이제 법적인 처리 절차는 항상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네. 그걸 다시 한번 책에 있던 걸 다시 배워가지고 그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갔더니 계고장을 보고 나서 바로 연락이 오셨고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요. 노하우도 쌓이고 경험치도 많이 쌓이셨으니까. 그러면 경매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직접 법원에 뭐 가야 네. 된다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저는 직장인도 충분히 경매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장인이어서 뭐 육아가 바빠서 투자를 못한다, 경매를 못한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핑계입니다. 실제로 제가 낙찰받은 물건 중에 3분의 1은 대리입찰을 부탁드려서 낙찰받은 물건이었거든요. 네. 제가 시간이 안 되면은 뭐 근처에 대리입찰을 하실 수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께 부탁해서 소정의 이 대리입찰비 드리고 대리입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경매는 법원에 꼭 가야 되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면 공매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물건 검색 같은 거 할 시간이 없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끊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시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네. 그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 이제 경매 물건 검색이라든지 네. 또 임장 가는 시간으로 바꿔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경매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뭘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큰 돈을 못 벌었거든요. 네. 옆에 계신 용쌤이나 다른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처럼 큰 돈을 솔직히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여름에 네. 이 와이프가 사실은 이제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와이 여행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달러가 워낙 비싸고 네. 미국 물가가 워낙 비싸서 갔다 온 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돈 1,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2년 전에는 부부가 맞벌이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었지만 이런 소비를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왜 가능했냐? 노동소득으로 급여소득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투자로 조금이지만 부족하지만 번외로 그 노동소득 외에 조금씩 수익이 쌓여가니까 이걸로 조금 더 윤택한 저희 가정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었고 지향할 수 있었다. 월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에서 진급을 해서 연봉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퇴근하고 나서 부업으로 배리 운전이라든지 뭐 배달 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몇십만 원 더 버는 그런 고귀한 노동소득도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마우스로 검색해서 경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경매 한 건 제가 시간을 재봤거든요. 네. 아파트나 뭐 이런 게 주택 같은 거 도로 같은 거를 낙찰 받아서 잔대금 납부하고 명도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류 준비하고. 서류 준비하고 서로 우편을 왔다 갔다 하고 법무사님한테 전화 드려갖고 등기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매도할 때도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하고 아파트 한 건 처리하는데 총 소요 시간이 절대 소요 시간이 50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소의 시간 투자로 월급에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일을 정말 열심히 직장에서 네.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든 뭐 주식 투자든 어떤 투자든 한계가 없는 게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현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공부를 해오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책을 꾸준히 읽고 있고요. 공개된 무료 컨텐츠가 요즘엔 너무 잘 나와서 잘 돼 있죠. 네, 용쌤의 유튜브라든지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뭐 월급쟁이 부자들 이런 데서 너무나도 좋은 고퀄리티의 그런 교육 자료들을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네. 그런 거를 꾸준히 보고 있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항상 책 사서 항상 보고요. 읽어보고 별로면 별로구나. 진짜인 것 같으면 더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꼭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다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책도 보고 금리에 대한 환율에 대한 책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조금씩 보는 눈을 길러가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목표라면은 네. 생존이 먼저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제가 쓰고 있는 신용대출 연장 알림이 와서 신용대출 연장을 했는데 사실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투자 기초가 되는 신용대출인데 야 이게 4.4%에서 7.2%로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갑자기 올랐네요. 근데 물론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더 생겼을 뿐이라서 네. 이거 갖다가 제가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생존이 먼저다. 그래서 안전마진은 항상 경매나 공매 취득으로 좀 안전마진을 가져가면서 제가 계속 추구하는 방향 네. 이제 곧 다가올 자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오기 전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조금씩 경매 투자로 불려나가면서 저희 가족이 온전하게 생존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자면. 경매는 다 사기꾼들만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이고 자본주의 시장은 결국에는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 시스템인데 이 금융 시스템은 경공매라는 부실 채권 처리 수단 없이는 존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행이 저를 뭘 믿고 돈을 빌려줄까요? 결국에는 제가 돈을 못 갚을 때 경매라는 온전한 채권 회수 수단이 있으니까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사실 사기꾼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누군가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 아니고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선순환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존재를 하는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다나아빠님을 모시고 다나아빠님만의 어떤 투자 원칙과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수강생으로서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되게 쑥스럽고요. 제가 사실 큰 돈을 번 사람이 아니고 아직 배우는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맞나 싶기도 한데 네. 그래도 저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선생님. 네. 내년에 이제 책이 출간될 때 제가 한 번 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동 저자분 도와서 열심히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